여기 일본인 문화평론가가 충격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파리 엑스포에서 일본 부스는 텅 비었는데 KPOP 구역엔 수만 명이 몰렸다더군요. 프랑스 10대들이 완벽한 한국어로 노래하는 걸 보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데. 일본 애니 천국이었던 유럽이 이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일본 가수들이 BTS 노래를 따라 부르다 망신당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전설의 보컬리스트조차 음정을 못 맞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저녁 도쿄의 제 사무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의 개봉 첫 주말 매출이 73억 엔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죠. 문화 분석가로서 수십 년을 일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일본 애니메이션의 독보적인 지위가 계속될 거라고 예측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 예측이 맞았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NHK, 아사히, 요미우리 같은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귀멸의 칼날 신드롬이라는 제목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무언가가 찔리는 느낌이 들었죠. 승리의 함성 속에서도 불협화음처럼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며칠 후 저는 글로벌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일본의 성공을 더 자세히 분석하려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숫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제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중국 시장의 데이터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나타지 마동강세라는 애니메이션이 중국에서만 50억 위안이 넘는 수익을 올렸더군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세요? 일본 엔으로 환산하면 거의 800억 엔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귀멸의 칼날의 전 세계 수익을 뛰어넘는 숫자였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이 업계를 지켜봐왔는데 이런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보고서들을 찾아 읽었죠.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성장률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매년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요? 거의 정체 상태였죠. 제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자료들이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을수록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양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질적으로도 놀라운 발전을 이뤘더군요. 백사연기라는 작품을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작품의 영상미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현대적인 3D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물의 움직임, 캐릭터의 표정, 배경의 디테일. 모든 것이 일본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귀멸의 칼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사이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었다는 거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다가오는데 해변의 사람들은 모래성 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녁이 되자 저는 오랜 친구인 야마다 프로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대형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었죠. 야마다 씨,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 보고서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지. 그의 대답은 너무나 태평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현실이었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하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각종 데이터와 차트들이 떠 있었어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빌리빌리. 글로벌 플랫폼들의 투자 현황을 보니 더욱 명확해졌죠. 그들은 이미 일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답니다. 귀멸의 칼날의 성공은 분명 대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석양의 마지막 빛과 같았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곧 어둠이 찾아올 것을 예고하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일본의 문화적 자신감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불행히도 곧 현실이 되었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파리에서 열리는 재팬 엑스포 2025에 서 있었죠. 유럽에서 일본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기록하러 왔답니다. 프랑스는 150년 동안 일본 문화를 사랑해왔고 25만 명이 모이는 이 행사가 그 증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행사장을 걸으면서 모든 게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든 곳은 만화 사인회장도 애니메이션 상영관도 아니었죠. KPOP 랜덤 댄스 구역이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 팬들이 복잡한 KPOP 안무를 완벽하게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실력, 열정, 그리고 그 엄청난 숫자에 압도당했죠. 이건 일본 문화 행사인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전통적인 일본 부스들은 한산했지만 KPOP 굿즈를 파는 곳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프랑스 청소년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발음도 꽤 정확했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걸 찍기 시작했어요. 한 프랑스 소녀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죠. BTS 때문에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 그 옆에서 다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프랑스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최고였거든요. 드래곤볼, 세일러문, 나루토. 모두가 이런 작품들을 사랑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행사장 중앙 무대에서 K-pop 댄스 대회가 열렸어요. 참가자가 너무 많아서 예선을 여러 번 해야 했죠. 저는 그 열기에 놀라서 계속 촬영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한국인이었는데 프랑스 참가자들의 실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이 정도로 춤추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가 말했죠. 저는 행사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한국 음식 부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떡볶이, 김밥, 불고기. 모두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일본 음식 부스도 있었지만 한국 음식만큼 인기는 없었답니다. 한 프랑스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김치를 먹고 있었어요. 맵지 않니? 할머니가 물었죠. 괜찮아요. 한국 음식은 건강에 좋대요.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생각에 빠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언제부터 한국 문화가 이렇게 강해진 걸까요? 주변을 보니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 아이돌 사진이 있는 부채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OST를 흥얼거렸죠.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했거든요. 문화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무리의 프랑스 청년들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한복 정말 예뻐. 한 소녀가 외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죠. 진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것을 봤습니다. 한국어 학습 부스에는 사람들이 빼곡했어요. 무료 한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100명은 넘어 보였죠. 선생님이 안녕하세요를 가르치자 모두가 따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옆 부스에서는 한국 서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죠. 프랑스 사람들이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글을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람이 특히 많았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본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국 문화의 부상을 목격하게 된 거죠. 행사가 끝날 무렵 폐막 공연이 시작됐어요. 무대에 K-pop 커버 댄스 팀들이 올라왔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 각국에서 온 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자 관객들이 열광했어요. 함성이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정도였죠.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이야기였어요. 문화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파리를 떠나면서 확신했어요. 제 다큐멘터리는 원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저는 그 현장에 있었답니다. BFIRST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일본이 K-pop의 성공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그룹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매니지먼트는 자랑스럽게 이 사실을 홍보했죠. 저는 노트북을 들고 파리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J-pop의 부활을 목격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백 명 정도의 팬들이 정중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마추어 공연에 가까웠죠. 그들의 월드 투어라고 부르는 암스테르담 공연은 겨우 1000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최근에 취재했던 BLACKPINK의 프랑스 공연이 떠올랐어요. 8만석 규모의 공연장이 매진되었고 40만 원짜리 티켓이 몇 분 만에 사라졌죠. K-pop과 J-pop의 실력 차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깊은 골짜기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BFIRST의 공연 영상을 다시 봤어요.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 뭔가 부족했죠. 춤의 정확도, 노래의 완성도, 무대 위의 카리스마. 모든 면에서 K-pop 아이돌들과 비교가 됐습니다. 일본의 음악 산업이 K-pop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단순히 겉모습만 따라 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더 흥미로운 건 일본 내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일본 팬들이 BFIRST보다 스트레이키즈나 ENHYPN을 더 좋아했어요.
제가 인터뷰한 한 일본 팬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도 더 나은 퍼포먼스를 원해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BFIRST의 실패는 단순한 한 그룹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일본 음악 산업 전체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울 같았죠. 그들은 K-POP의 성공 비결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칼군무만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K-POP의 진짜 힘은 그런 표면적인 것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을 취재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습생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연습했어요. 춤, 노래, 랩, 심지어 외국어까지 배웠죠. 반면 일본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여전히 20년 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연습 기간, 느슨한 훈련, 그리고 귀여움에만 의존하는 전략. 이런 차이가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파리의 한 음악평론가가 BFIRST의 공연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K-POP 아니에요. K-POP의 모습을 한 J-POP일 뿐이죠. 그 말이 정확했어요. 그들은 K-POP의 겉모습만 흉내냈을 뿐 그 안에 담긴 열정과 프로페셔널리즘은 따라잡지 못했던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일본 음악 산업의 반응이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배우려 하기보다는 변명을 찾기 바빴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 스타일이 세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K-POP는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태도가 일본 음악의 발전을 막고 있었어요. 저는 BFIRST의 멤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그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구식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공연이 끝나고 저는 공연장 밖에서 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부분이 현지에 사는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BFIRST를 응원하면서도 K-POP과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죠. 한 팬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도 자랑스러운 일본 아이돌을 원해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BFIRST의 실패한 반격은 일본 음악 산업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모델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진정한 혁신과 투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었고 그 사이 K-POP는 더 멀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파리의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BFIRST의 공연을 보며 느낀 건 단순한 실망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아시아 음악을 이끌었던 일본이 이제는 따라잡기조차 버거워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일본 음악 산업이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도 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되니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일본 텔레비전의 월드 스타코러스 배틀쇼에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커버하려는 시도를 분석할 때 찾아왔어요. 수년간 J-POP의 음악적 가치를 옹호해온 저로서는 일본의 정상급 가수들이 그 노래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걸 보는 게 정말 괴로웠죠. 음정도 틀리고 리듬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렸습니다. 심지어 LARCNCIEL의 전설적인 보컬리스트 하이드조차도 간단한 반주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이건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훈련과 능력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K-POP 데몬 헌터즈 현상은 제가 보기를 거부했던 진실을 드러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수십 개의 비교 영상을 보았어요. 한국 아이돌들의 라이브 공연과 일본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나란히 놓고 봤죠. 차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들은 격렬한 안무를 하면서도 안정적인 보컬을 유지했어요. 반면 일본 아티스트들은 가만히 서서도 숨이 차 보였죠. 제 머릿속에서 미즈키의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국 아이돌들은 다른 차원에 있어요. 처음엔 그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고음 처리 부분에서 그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K-POP 아이돌들은 고음을 자연스럽게 소화했지만 일본 가수들은 목에 힘을 주고 악을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부야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현실을 부정해왔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임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죠. 이 숫자들이 맞나요? 야마다 상무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일본 음악 시장에서 K-POP의 점유율은 이미 30%를 넘어섰고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누군가가 중얼거렸죠. 저는 준비해온 영상을 틀었어요. 한국 연습생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새벽 5시 이상 6시간의 보컬 트레이닝, 4시간의 댄스 연습, 2시간의 외국어 수업. 그리고 이게 5년, 7년 때로는 10년 동안 계속된다는 설명을 덧붙였죠. 우리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말했어요. 일본은 개성과 캐릭터를 중시하지만 한국은 기술적 완성도를 추구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이예요. 사토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팬들은 여전히 JPOP를 선호할 거야. 우리만의 매력이 있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K-POP 팬덤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말이죠. 그들에게 JPOP는 이미 구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음악 프로그램 녹화 현장을 찾았어요. 일본 아이돌 그룹과 한국 아이돌 그룹이 같은 무대에 서는 날이었죠. 대기실 복도에서 우연히 두 그룹이 마주쳤습니다. 한국 아이돌들은 녹화 직전까지 보컬 웜업을 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하모니로 스케일을 연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반면 일본 아이돌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어요. 한국 그룹의 퍼포먼스는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계산되어 있었고 보컬은 CD 음원과 거의 차이가 없었죠. 일본 그룹이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의 환호성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관객석에서 젊은 팬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일본 아이돌들 귀엽긴 한데. 근데 실력이. K-POP 보고 나니까 이제 다른 건 못 보겠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녹화가 끝난 후 저는 프로듀서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요즘은 한국 아티스트 없으면 시청률이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같은 무대에 서면 우리 아티스트들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한때 아시아 음악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이 이제는 따라잡기 급급한 상황이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음원 차트를 확인했어요. 상위 10곡 중 6곡이 K-POP였습니다. 일본 노래는 겨우 2곡뿐이었죠. 보컬 대재앙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까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쟁에서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붕괴였고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을 마주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JPOP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끝났는지도 모른다. K-POP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다. 그들은 음악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죠. 내일 아침에는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니까요. 이번엔 일본 음악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한 거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그 변화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할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K-POP 데몬 헌터즈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음악적 우월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였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보컬 대재앙.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한 시대의 종말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골던 커버 현상을 본격적으로 파헤치면서 한국 가수들의 압도적인 실력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박다희의 파워풀한 무대, 다비치의 완벽한 하모니 각각의 커버는 그 자체로 보컬 교과서였죠. 하지만 저를 진짜로 놀라게 한 건 소양의 편안한 공연이었습니다. 소양은 정말 그냥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재미로 한번 불러봤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가벼운 마음이었죠. 그런데 원곡보다 훨씬 높은 키로 부르면서도 프로 가수들도 어려워할 만한 복잡한 애드립을 아무렇지 않게 소화해냈습니다. 제가 본 해외 리액션 영상에서 한 리뷰어가 남긴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SHS 더 only one. 그녀만이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었죠. 유튜브에서 소양의 영상을 보던 중 댓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한국 가수들의 평균 실력이야. 라는 외국인의 질문이었어요.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이 흥미로웠죠. 아니요, 소양은 특별해요. 하지만 한국 가수들의 평균 실력도 정말 높아요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궁금증이 생긴 저는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한국 연예계의 보컬 트레이닝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아이돌 연습생들은 매일 몇 시간씩 보컬 레슨을 받았습니다. 발성법, 호흡법, 감정표현까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훈련되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가수들의 기본기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제가 본 한 다큐멘터리에서 어떤 보컬 트레이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음을 잘 내는 것, 비브라토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기본 소양으로 여겨져요.
이 말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실제로 한국의 노래방 문화도 이런 높은 수준에 한몫했다고 들었어요. 일반인들도 어려서부터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가창력을 키워왔던 거죠. 그래서인지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일반인 참가자들의 실력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분석한 골든 커버들을 다시 들어보니 각 가수마다 독특한 해석이 있었어요. 박다혜는 원곡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파워를 더했고, 다비치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블렌딩해서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소양은, 글쎄요, 소양은 그냥 다른 차원의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이들의 겸손함이었어요. 박다혜는 인터뷰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라고 했고, 소양도 그냥 재미로 불렀을 뿐이에요 라고 했죠.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그들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국 가수들이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노래의 감정을 담는 법을 알고 있었죠. 특히 한국어의 특성상 감정 표현이 더 섬세하게 전달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골든 원곡 가수인 정국의 인터뷰를 봤어요. 그가 이 노래를 만들 때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죠. 이 노래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었어요 라는 그의 말처럼 각각의 커버 가수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의 골드 스탠다드는 단순히 높은 기술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 겸손함,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소양의 골든 커버를 다시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음악의 힘이구나. 기술과 감성, 노력과 재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런 높은 기준이 한국 음악계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구나. 앞으로도 한국 가수들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거예요. 그들의 골든 스탠다드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 음악의 팬이 되었고 앞으로 어떤 놀라운 무대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이 문화적 변화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기록해온 것은 단순히 K-팝의 부상이 아니었죠. 전 세계 문화 영향력의 근본적인 재편성이었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국내에서는 성공했지만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일본 언론이 한국의 콘텐츠 발전이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깨달은 것은 과대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죠. 프랑스를 보세요. 일본의 유럽 문화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K-팝은 음악을 넘어서 드라마, 음식, 그리고 언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파리의 젊은이들이 김치를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그들은 일본 애니메이션보다 한국 웹툰을 더 많이 읽고 있었어요. 제가 관찰한 현상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공연장도 채우지 못하는 월드투어가 있었죠. 관객들의 조롱을 불러일으키는 보컬 퍼포먼스도 봤어요. 국경을 넘지 못하는 애니메이션의 성공도 목격했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어요. 더 큰 진실의 징후였죠. 문화 분석가로서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한국 문화 지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K-팝 데몬 헌터즈를 기억하시나요? 그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또 하나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어요. 게임의 규칙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 썼죠.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선언문이었습니다. 각 앨범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각 공연은 가능성의 경계를 넓혔죠. 그들이 무대에 서면 관객들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어요. 참여했습니다. 변화했죠. 제가 도쿄의 한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이 생각나요. 젊은 일본인들이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재는 K-팝 가사였어요. 선생님은 없었죠.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배우고 있다고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더 이상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필수가 되어가고 있었죠.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도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도 한국 뮤지컬이 상연되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들은 한국 배우들을 캐스팅하기 위해 경쟁했어요.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상에서 일어났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말이죠. 아이들은 한국 게임을 하며 자랐습니다. 청소년들은 한국 패션을 따랐어요. 어른들은 한국 음식을 요리했죠. 이것은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양식의 변화였어요. 제가 인터뷰한 한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설명했더군요. 문화적 헤게모니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고요.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국 문화를 선택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문화가 이미 그들의 선택지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 새로운 질서에서 일본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다양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일본은 여전히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계와 나누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폐쇄적인 시스템, 내수 중심의 전략, 변화에 대한 저항, 이 모든 것이 발목을 잡았죠. 반면 한국은 개방적이었습니다. 세계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재창조했어요. 그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스탠다드는 이제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문화란 무엇일까? 영향력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변화란 무엇일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문화는 살아있는 것이에요. 영향력은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K-팝 데몬 헌터즈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들은 문화를 박물관의 유물처럼 보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살아 숨쉬게 했죠. 세계와 소통하게 했어요. 진화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한국 문화가 중심이 된 세상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새로운 문화 질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과거를 그리워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은 앞으로만 흐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K-팝 데몬 헌터즈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어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문화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죠.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지리적 거리도 문화적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필요한 것은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고자 하는 의지뿐이었죠.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문화는 독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나누어질 때 더 강해집니다. 한국은 이것을 이해했고 실천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세계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새로운 날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 지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K-팝 데몬 헌터즈는 게임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완전히 다시 썼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 세계는 계속해서 춤추고 있었습니다.